페이지 펴주세요. 5페이지. 일단 먼저 시 볼 때 항상 내용적인 측면을 먼저 보세요. 내용적인 측면은 주제 찾기도 있을 거고 시어의 의미 찾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시가 상당히 길지? 그치? 그러면은 이거는 시 내용을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구분해 줘야 돼. 잘라줄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시의 내용은 뭐뭐 한다 뭐 이렇게 온점으로 마무리되는 그 지점마다 끊어줘도 괜찮고, 시는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먼저 이렇게 긴 시는 내용 구분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내용 구분부터 여러분들이 시를 보면서 또는 의미적으로 여기가 조금 내용이 바뀌는 느낌이 있네 할 때마다 잘라보세요. 해볼까? 같이 읽자.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 멀리 떨어져서 어느새인가 쓸쓸한 거리 쓸새 헤매었습니다. 힘든 상황이라고 우리 정리하면 되겠네. 힘든 상황이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순에 집 헉 샀을까 한 방에 들어가서 불을 쬐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 나 어디에 이제 목순의 집 방에 들어있는 이제 어느 상황에서 정착했다라는 것보다 임시 거처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이리하여 나는, 자, 이리하여 여기서 조금 느낌이 달라지는 전환되는 접속 부사지. 그래서 나는 이 습내나고 춥고 누구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 아무것도 너무한 것을 생각하면서 비록 맥이 복덕불에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면서 제 위에 뜻없는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벽에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새김질이라는 단어는 뭘까? 이거 되새김질이라는 표현이죠. 앞에 이런 단어들 해석 안 한 거는 그냥 뒤에 다 표현되어 있으니까, 표시되어 있으니까 보란 얘기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되새김질 한다는 거는 뭘 되새김질하고 있는 거야? 뭘 되새김질한대요? 슬픔이며 어리석음을 되새김질한다라는 거죠. 나의 슬픔, 어리석음을 되새김질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내가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지. 무슨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 내가 나를 생각해보는 거, 나의 슬픔을 생각해보고 나의 어리석음을 생각해보는 거. 회상하고 또 성찰일 수도 있어. 성찰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 아니면 이거 학교에서 수업해서 알고 있는 거야? 그럼 구분 한번 해봐. 내가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태도야 라고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성찰이 딱 떠오른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학교에서 뭔가 어디에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기억나는 건지. 성찰이라고 누가 얘기했니? 성찰이라고 누가 얘기했어? 그러니까 찬호이가 어떻게 기억났어? 학교에서 수업했던 내용 때문에 기억난 거야? 아니면 내가 질문을 던져보고 그게 기억난 거야? 상당히 수업할 때의 내용으로? 그러면은 이거는 발표를 했구나. 그러면 이거는 자기께 된 거지. 그치? 그렇게 수업을 통해서 자기께 되면은, 발표를 하면서 자기께 되면은 괜찮은데, 이런 성찰의 구도를 여러분들이 그럼 찾아줄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찾는 능력은 있어야 되거든. 내가 나를 바라본다, 내가 나를 바라본다, 내 슬픔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성찰의 구도.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은 이런 공간 속에서 과거의 모습을 성찰하는 거죠. 자, 성찰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풀리는지 볼까? 나는 내 가슴이 꽉 메어 올 적이고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화끈한 부끄러울 적으로 부끄러웠고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생각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자, 내 마음이 좀 풀렸니? 성찰하고 나서?
아니지. 어떤 느낌이 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다라는 거. 어떤 표현이라고 할까? 그냥 죽을 것 같아요라고 해도 되지만 조금 더 우리 고차원적인 언어로 바꿔볼까? 빨리 발표한 찬호가. 여기는 그럼 무슨 내용처럼 보이니? 고통스러움. 그래. 또 자신을 성찰했는데 이 마음이 풀리지가 않고 고통 혹은 절망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잖아. 자, 시가 지금 길어서 먼저 내용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처리가 안 돼요. 시 길 때는요. 알죠? 1학기 때 했었잖아. 슬픔이 기쁨에게도 상당히 내용 길었잖아. 넘어갈게요. 자, 그러나라는 접속부사는 시에서 나오네. 그러면 우리가 그러나가 갖고 있는 기능, 효과, 어떤 기능이 있니? 그러나는. 반전되고, 그치? 반대가 되겠지. 역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보통. 그러면 앞부분은 어떻게 끝났었어? 바로 앞부분은? 아주 고통스러웠지. 근데 뒤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분명히 뭔가 대조가 일어날 거야.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서 허여 문창을 바라보다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바라봤는데 나는 내 뜻이며 힘이며 나를 이끌어간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요. 뭔가 힘든 일인 것을 생각했고요. 더 크고 높은 것이 나를 굴려간대요. 그럼 나는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 위에 뭔가 나를 이렇게 끌어주는 느낌 또는 나를 굴려가는 느낌 이런 것을 생각한다. 뭔가 초월적인 뭔가 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 슬픔, 한탄 이런 것들이 가라앉아서 앙금이 되어서 가라앉고 있대요. 마음이 어떻게 되고 있어? 좀 차분해지고 있지. 앞에 그 고통스러운 감정들은 좀 낮아지고 있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쯤 해서는 나더러 나주손에 살랑살랑 쌀익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했는데 이런저런 화로를 가까이 끼면서 무릎을 보면서 저 산 뒤에 옆에 바위숲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얀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를 나면 눈을 맞을. 자, 여기서 봅시다.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갈매나무예요. 잎새도 갈매나무고요. 외로이 서 있는 것도 갈매나무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 3행이 다 갈매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갈매나무, 그런 갈매나무, 그런 갈매나무야. 근데 또 그런 갈매나무는 드물다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예요. 그럼 마지막은 여기까지는 어떤 성찰에서 마음이 좀 풀리고 있죠. 마음이 풀리면서 마지막 부분.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내 생각은 이제 뭐가 됐어요? 갈매나무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내 생각에 있는 갈매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어? 외롭게 서 있지만 어두워오지만 하얗게 눈을 막고 있고요. 살랑살랑 소리도 나면서 눈을 막고 있고요. 정하고 굳고 정한 갈매나무의 특징이 있죠. 정하다라는 단어는 맑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갈매나무는 눈을 막고 있을 거야. 그리고 살랑살랑한 소리도 들릴 거야. 그치만 이 갈매나무는 굳고 정해. 주변의 상황에서 이 갈매나무는 여전히 눈을 막고 있을 수도 있고 마른 잎새를 가질 수도 있어. 아니 근데 갈매나무는 굳고 정해. 맑고 깨끗해. 그럼 내 생각은 갈매나무였잖아요. 그럼 이 갈매나무처럼 되겠다라는 의지라고 볼 수 있겠죠. 주변 상황은 여전히 갈매나무의 주변 상황도 눈 내리고요. 소리도 들릴 거고요. 마른 잎사귀도 있겠지만 나는 갈매나무를 생각했어. 나는 굳고 맑고 깨끗한 나의 의지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 정도 내용으로 먼저 나눠주세요. 이거 설명 다 안 한 거고 일단 내용부터 나눈 거였어요. 자, 그러면 시의 어떤 내용적인 측면에서 크게 변한 부분 하나 찾아볼까? 어디서 변화했니?
그러나 요 부분부터. 그치? 앞부분은 상당히 집도 막 가족들도 뿔뿔이 헤어지고 나 어딘지도 모를 집에 누추하고 습기 많은 곳에 살다가 아이고 인생이 왜 이러냐라고 허망히 느끼다가 고통스럽다가 또는 절망하다가 갑자기 그러나 뒤부터는 시의 내용이 마음이 풀리면서 갑자기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고 하는 이 의지적으로 바뀌는 여기서 하나만 적어놓을게요.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죠. 자,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자, 이렇게 먼저 내용을 나눠줬으면 제목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신이주라는 지역에서 유동 지역에 유동, 녹양동, 가능동 하는 동 박시봉 시인의 방에서 백석 시인이 쓴 시고요. 이 시는요. 이곳이 이제 발신지예요. 그럼 이걸 보내는 송신지는 가족들에게 편지글의 형식으로 시를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 전체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산문 형식으로 산문체로 좀 길게 쓴 시 같아요. 산문체 뭐 산문적 서술 똑같아요. 남신이주 지역의 유동에 사는 박시봉의 방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들이 다 나왔죠. 앞부분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어느 사이에 나는 이제 시어의 의미까지도 좀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아내와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부모며 동생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화자의 처지가 드러나죠. 자, 이 처지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 어떤 고난, 고독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 화자의 처지, 가족과 떨어지는 처지는 결국 가족의 해체를 의미해요. 자, 이 가족의 해체에 대한 어떤 외지적 관점을 잠깐 투영을 시켜볼게요. 이 백석 시인은 상당히 장수하셨던 분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서 일제강점기의 대부분의 유년 시절, 청년 시절을 보내고 나서 조국의 광복, 또 6.25, 또 민주화, 산업화 이런 것들을 다 겪었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일제강점기에 쓰인 시예요. 그런 사이에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는 거는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 일제강점기의 말미에 민족 말살 정책이 일어났던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징집해 가고 가족을 해체시켜버리는 그런 걸 피해서 대부분 우리가 북으로 떠나기도 하고 간도지방으로 떠나기도 하고 중국 지방으로 떠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 시기에 요 신의주 지역 어딘지 알아? 얘들아, 신의주? 북한의 신의주 지역?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신의주가 이쪽이에요. 거의 중국과 접경 지역.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쪽으로 떠나기 직전에 이쪽 지방에 밀려서 가족이 해체되는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화자의 정서도 드러나네요. 쓸쓸한 거리 끝을 헤매했습니다. 지금 객지에 나와 있는 상황이죠. 객지에서 방랑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내용으로 아까 정리를 했었죠. 힘든 상황이구나. 객지에서 방랑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 이런 객지에서 방랑에 대해서 조금 더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줬네. 바람도 세지고요. 추위도 더해옵니다. 객지에서의 방랑을 조금 더 심화시키는 표현을 써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현실적인 냉혹한 현실, 냉혹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바람도 추위도 불고 있어요.
어느 목순의 이때 목순은 어떤 사람이지? 앞에 박시봉 씨죠. 박시봉네 집에서 요 삿은요 그 갈대 엮어서 그냥 밑에 까는 돗자리 생각하면 돼요. 제대로 된 장판도 아니고 그냥 돗자리 깔고 근데 헌 삿을 깔았대요. 자 지금 현실이 그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어떤 누추한 상황이구나. 아주 누추함을 지금 상황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런 시어들을 썼네요. 그런 한쪽 방에 들어서 쥔을 붙였습니다. 자, 쥔을 붙이다라는 표현은 새빵을 얻다. 또는 뭐 더부살이를 했다. 여기에 그냥 얹혀 살았다. 이런 느낌으로. 자, 그래서 임시거처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뭔가 북쪽으로 쫓겨와서 임시거처를 얻게 된 그런 상황을 얘기해 주고요. 이리하여 나는 이런 누구 탐방에서 얘들아 요 누구 타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눅눅하다 메마르지 않고 좀 여기서 메마르지 않고 좀 눅눅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눅눅한 방에서 습내 나고 춥고 눅눅한 방에서 여전히 상황은 아주 좋지 않지.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그럼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한다라는 표현은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자, 요 디롱배기는 그릇에 이런 그릇에다가 복덕불을 이렇게 피워오는 거예요. 불을 피워오고 이것이 담겨오면요. 그러니까 추운 방이잖아요. 밑에 온돌이야? 아니지 돗자리 깔았다고 했잖아. 그런 방에 이런 불이라도 담겨오면 그러니까 난로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전기 히터도 아니고 그 불 이렇게 모닥불 이렇게 조그맣게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면서 제 위에 뜻없는 글자를 쓰기도 합니다. 자, 요 제라는 거는 그 모닥불이 타고 남은 제겠죠? 그 위에 글자를 쓰면서 뜻없는 글자라고 얘기를 했네요. 어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지루함을 달래려는 행위. 자,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뒹구르다, 요 굴기다는 거는 뒹구르다. 되게 무료한 생활이지. 뒹굴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을 소처럼 계속해요. 연하여라는 거는 연속해서 되새김질했다. 나를 성찰했다. 그럼 화자의 주된 정서는 여기 나왔죠. 슬프고 어리석어. 어떤 화자가 지금 이런 한의 정서, 회한의 정서 저를 품고 있는 거예요. 회한은 한의 정서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회자가 품을 회자예요. 슬픈 정서를 품고 있는 거예요. 화자의 정서 표현이 직접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한의 정서를 조금 더 쭉 나열시켜주고 있죠. 나는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입니다. 또 내 눈물에 뜨거운 것이 핑 개일 적입니다. 자, 이런 시어들의 반복도 일어나고 있네. 그럼 내 눈에 뜨거운 것은 뭘까? 내 눈에 뜨거운 것. 눈물이겠지? 울고 싶어 지금. 가슴이 콱 맥히기도 해. 아주 고통, 절망감을 느껴주고 있죠. 그러면서 내 스스로 화끈한 낙이 불거도록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왜? 성찰하다 보면 자기 성찰하다 보면 좀 이불킥할 때 있지 않아? 자다가 사실 내가 왜 그걸 왜 했지? 이런 느낌.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삶에 대한 절망감. 절망을 느끼고 있어요. 산문시의 특징인데 산문적 진술의 특징인데 별로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 않죠. 그냥 읽기만 하면. 막 함축적인 의미 그렇게 별로 없지. 표현법은 좀 이따 찾을게요. 자, 그러나 시상이 전환됐고요. 그럼 시상의 전환이 갖는 효과는 뭘까? 어떤 태도나
심리가 전환이 될 거예요. 이런 기능을 가질 수 있어요. 잠시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는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바라보는데 자, 이 화자의 시선이 어디로 가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죠. 화자의 시선이 높은 곳을 향하면서 뭔가 상승의 느낌이에요. 이미지로 잡으면은 상승의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힘들지만 좀 어려운 말로 불가항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자신의 삶, 어떤 운명. 얘들아, 불가항력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일까? 좀 어려운 단어인데, 불가항력. 응? 우리 단어를 그대로 한번 해볼까? 맞아요. 힘이죠. 대항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가능하지 않다. 불가하다. 저항이 불가한 힘. 불가항력이야. 그럼 여러분들 운명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 못할 때.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불가항력이라는 단어를 좀 어렵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요. 그렇게 운명을 인식을 하면서 이보다도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뭔가 나를 초월할 수 있는 존재, 이게 나타나는 운명적 가치관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결국 나는 이 운명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어서 운명론적인 인식을 하게 돼요. 나는 이 운명이 있구나. 나를 굴려가는 내 운명이 따로 있는 거구나. 그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시간의 흐름도 나오죠. 시간의 흐름도 나오고 있어요. 자, 내 어지러운 마음은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은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자신의 마음이 풀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앞에서도. 그러면 화자의 심리가 점점 풀렸다라는 말은 성숙했다라는 말도 될 수 있어요. 화자의 심리적 성숙. 또는 감정의 정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심리적 성숙했다, 감정이 정화됐다. 외로운 생각만이 들 때쯤 해서는 나주손이라고 하는 거는 저녁 무렵에 쌀랑쌀랑 눈이 와서 쌀랑눈, 이때도 눈이 내렸다는 거는 고통을 의미하겠죠. 또 시련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아직은 이 눈에 대해서 뭐 이렇게 따뜻한 한방눈 이런 느낌은 없으니까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여전히 힘들기도 하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 화로를 더욱 가까이 끼면서 무릎을 꿇어보며 무릎 꿇을 때 우리 언제 무릎을 꿇니 여러분? 응? 사과할 때 그치 죄송해요 이렇게 무릎 꿇고 사죄할 때 그렇지. 근데 이 사람 지금 누구 사죄할 상황이니? 그럼 이 무릎을 꿇는다는 행위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 자신을 낮추면서 또 다시 반성을 해보는 거예요. 자신을 낮출 때 반성이 일어나잖아. 그렇죠? 반성하는 행위예요. 지나온 삶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무릎을 꿇어서 생각하는 거야. 어떤 운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고. 그럴 때 어느 먼 산 뒷옆 바위 섭은 옆이에요. 옆에 따로 외로이 서 있는 정한 갈래나무. 또 어두워오는데 하얀이 또 눈을 맞고 있어요. 이 눈을 맞을 정한 갈매나무. 그 마른 잎새 마르고 있는 정한 갈매나무.
쌀랑 쏠린다며 눈을 맞을 갈매나무를 생각한 거예요. 알겠죠? 이 부분에서 다 연결시켜줘야 돼요. 이 갈매나무랑. 그럼 그 갈매나무는 어떤 갈매나무예요? 이런 고통 속에서도 아주 굳고 맑고 깨끗하게 서 있는 갈매나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까지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의지와 태도가 이 갈매나무에 다 함축되어 있죠. 여기에서 뭐가 일어났냐? 시상에 집약이 일어났다고도 얘기를 해요. 아주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얘기들을 다 갈매나무에 집중시켜 버리고 있죠. 그럼 갈매나무는 아주 평온한 상태예요? 아니야. 얘 힘들어. 눈도 계속 맞고 있어. 앞에 나의 현실을 갈매나무에 그대로 대응시켜 버렸죠. 근데 갈매나무는 내 의지이기도 해. 나 이렇게 굳고 정하게 맑고 깨끗하게 버틸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의 태도를 여기다 또 넣어버리기도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시상의 집약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 갈매나무를 내 생각과 똑같아. 결국 내 생각은 나잖아요. 나를 갈매나무와 동일시 여기는 이런 효과, 이런 우리 기법을 사물을 동원해서 자신을 대응시켜 버리네요. 이거 무슨 표현법이지? 어떤 사물을 갖고 와서 자신과 대응시켜 버렸어. 처음 듣는 얘기 아니지? 어떤 사물을 끌고 와서 나 얘야. 빨리 한 글자라도 나오면 좋은데. 자, 왜 객관적 상관물이야? 왜? 그렇죠. 나의 사물은 나예요. 라고 하는 이 패턴이 화자의 분신 또는 대리물 이렇게 표현했던 우리 객관적 상관물의 첫 번째 패턴이기도 했죠. 두 번째 패턴이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와 대비될 때 그래서 감정을 환기시킬 때 촉매시킬 때 감정을 확 불러일으킬 때 나와 대비되는 존재가 있었어. 세 번째가 감정이 이럴 때 요 첫 번째 패턴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죠. 갈매나무는 지금 객관적 상관물로서 자신의 의지적 삶을 나야, 내 의지야 라고 형상화시킨 거예요. 화자의 의지를 형상화시킨 갈매나무라고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표현법이에요. 자, 여기서 또 보면 바위섭, 나주손이라고 하는 앞에 가서 우리 표현상의 특징 한번 보면은요. 일단 아까 얘기했던 산문체, 산문적 진술도 쓰였고 객관적 상관물도 쓰였고 그리고 상토적 시어, 우리 사투리 사용이 많아요. 사투리 사용이 많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응? 향토적, 향토성. 그 지역성이 상당히 강하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이 사투리가 어디 사투리냐면 저기 평안도 사투리예요. 평안도. 평양 있는 쪽. 백석 시인의 고향이거든요. 근데 그쪽 시인들이 좀 많다. 김소월도 그쪽 시인이고 윤동주도 그쪽 시인이고. 그렇다고 뭐 그쪽 사투리를 우리는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산문적 진술 그리고 편집글의 형식 그리고 중간에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죠. 크게 내용은 뭐 다른 표현법 뭐 비유라던가 뭐 은유 뭐 대꾸 이런 것들은 크게 없네요. 그런 것들은 뭐 많이 나오는 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반복을 통해서 운율 형성은 되겠네.
그리고 이 반복을 통해서 의미 강조도 되겠네. 어떤 의미가 강조되는 느낌이니? 여기서. 자신의 절망감을 강조시켜주고 있죠. 나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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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 싶어, 마음은 부끄러워. 어떤 절망감을 또 강조시켜주고 있는 이 반복법의 효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전반적으로 이제 시상 전개에서 아까 시상의 전환 앞부분은요 상당히 좀 하강적인 느낌이에요. 분위기가 좀 다운되고 있죠. 그러나 기준으로 뒤에는 상승의 느낌이에요. 아까 시선도 상승했고요. 자신의 마음도 뭔가 극복되는 이런 상승의 느낌이에요. 그렇죠? 하강의 느낌과 상승의 느낌이 서로 뭔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느낌이네요. 어떤 심리적 추락 느낌이 있었고 의지의 상승 부분도 있었고 의지로서 시상의 전환이 이런 식으로도 느껴졌다라는 거.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 주제라는 건 어떤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정서와 태도라고 얘기를 했죠. 어떤 상황 속에서 아내도 잃고 집도 잃고 어떤 상황이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상황과 또 뒤에서는 요 임시 거처에서 자신이 했던 거는 별로 삶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이는 무기력함이었지. 무기력한 삶을 어떻게 했어? 성찰, 반성하며 어떤 태도를 또 취하니 마지막에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했어. 굳고 정한 갈매나무는 어떤 느낌이 있었다고? 자신의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했어. 굳고 정한 갈매나무처럼 살 거야.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게 산문이다 보니까 이야기가 그냥 다 넣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처음에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기력한 삶 속에 있다가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냥 내용 구조를 쭉 얘기하면 되죠. 그게 주제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앞에서 전개되는 내용을 쭉 설명해주면 그게 시에서는 주제가 돼요. 왜냐면 시는 서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정서를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서는 그냥 정서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앞에 이런 상황, 태도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정서까지도 얘기해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주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외부시가 나오더라도 외부시 안에서도 상황, 정서, 태도 찾아주면 되거든요. 알겠죠? 자, 남신주 유성 박시공방 어려운 시긴 해요. 여러분들이 좀 이런 산문적 시 산문체를 읽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마지막에 이 갈매나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가 포인트인데 어렵진 않아요. 생각해보면 어려운 게 없잖아. 넘어갑시다. 임의 침묵. 자, 여기도 뭐 이렇게 기냐 또 시가. 그럼 이 시 역시도 뭐예요? 산문체로 쓰여진 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행들이 길잖아. 그럼 이것도 이제 산문체라는 걸 우리는 하나 볼 수 있고 산문적 진술. 아이고 한용운 시인이네. 한용운 시인의 우리 외적 시대적 배경은 일제강점기. 외지적 관점에서 시대는 일제강점기가 보일 수 있고 학교에서는 학습활동이 잠깐 나온 시라서 막 이렇게 본문처럼 자세하게 안 달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내용도 기네요. 내용 길 때는 우리가 한번 쭉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다 시행을 제가 나눠준 거예요. 이거는 연으로 구분된 게 없어요. 다 시행이 긴 거예요. 그럼 이 시행에 대한 내용을 한번 먼저 나눠봅시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님 같나 봐요. 푸른 산길 깨치고 단풍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아이고, 이별했네요. 님과의 이별.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약속이 깨졌나 봐요. 날카로운 키스와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뒤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지침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나침판의 그 표시, 나침판의 뭐 그 방향 표시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어떤 방향을 인도해주는 그런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요.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여기는 잠깐만 이거 지워줘야 되네. 뿅. 사랑도 사람의 일이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의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여기도 근데 뭐가 나왔어? 그러나 눈에 들어왔니? 그러면 앞에 있는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랑 님의 침묵을 동시에 주면서 위시를 비교 대조할 수도 있겠지. 근데 비교할 때는 상당히 공통점이 많이 잡히는데 어디에서 공통점이 잡혀? 이게 얘들아 요 님의 침묵 같은 경우는요 6-1이 시조 파트였어요. 시조에 연계된 작품이지만 얘를 다시 배열해서 현대시 파트 아까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은 6-3단원이었거든. 이 6-3단원의 시로 연결시켜 버릴 수도 있어. 학교에서 수업을 했다면. 그쵸? 그러면 분명히 이 두 시는 연결고리가 되게 많을 것 같아. 첫 번째, 산문적 진술, 산문제약, 그리고 시상의 전환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이런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는 게 시와 시가의 서로 간의 연결성을 잡아주는 거예요. 시상의 전환 적어주세요. 그러나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깨치는 것은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에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나는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 보내지 않습니다. 제 곡조를 이기지 못하는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상당히 내용이 그냥 님을 갖는데 님이 갔다 아이고 아쉬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시상이 전환이 되는 그 뒷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하나하나 한번 봅시다. 자, 님은 같습니다. 이때 님은 뭐 어떤 님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될까? 사랑하는 님일 수도 있어요. 연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일제강점기를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조국, 민족일 수도 있고요. 이 한용우는 이 작가의 특징을 보면요. 불교 신자예요. 스님이에요. 그래서 조국민족 어떤 부처라고 하는 그 님이 될 수도 있어요. 연인일 수도 있고 조국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연인은 이 안에서 그냥 님 그대로 해석해 준 거고 조국과 민족이라고 해석할 때는 일제강점기 부처라고 했을 때는 불교 스님이거든요. 승려예요. 자, 님을 갔어요. 영탄법 바로 드러나네. 이 영탄법은 그러면 왜 영탄법을 쓴 걸까? 님이 간 것에 대한 어떤 충격. 아, 님은 같습니다. 아, 님은 같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종결 의미가 또 반복됐네요. 종결 의미 반복은 미리 찾아주자. 자, 뭐뭐 했습니다. 자, 뭐뭐 했습니다. 혹시 상대높이법에서 씁니다. 무슨 채라고 했어? 아주 높여주는 거지. 기억나? 상대높이법 씁니다채. 뭐뭐 하십시오 채, 뭐뭐 했습니다 채. 그러면 이런 씁니다를 우리는 경어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어채. 높여줄 때. 공경해주는 느낌. 자, 그리고 씁니다가 반복이 되고 있죠. 이거는 운율 형사.
자, 푸른 산빛을 깨치고, 깼다라는 건 이건 깨워버리고, 푸른 산빛을 깨버리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깨버리고 여기를 갔대요. 푸른 산빛 하면은 뭔가 의미가 좋아 보이지? 어떤 희망적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갔대요. 그럼 얘네 둘은 서로 의미의 대조가 일어나겠죠. 푸른 산빛과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은 어, 희망이 아니라 단풍나무 숲은 어떤 절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조적 이미지가 잡혀요. 지금 대조적 시어예요. 깨치고라는 단어는 깨트리고, 푸른 산빛은 어떤 희망인데 그것을 깨고 이런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라고 하는 이 부사가 들어갔네요. 자,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냥 간 게 아니라 차마 떨치고 갔대. 어떤 느낌이 더 들어? 차마가 들어가니까. 그치, 마지못해서 또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어떤 이별이 쉽지 않은 이별의 느낌이 더 있을 거예요. 쉽지 않은 이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차마라는 부사 때문에.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옛 맹선은 이라고 하는 또 대조가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이것은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서로 대조가 일어나고 있죠. 앞에서도 푸른 산빛, 단풍나무 숲 대조.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옛 맹세는 사랑의 약속이겠죠. 님이라고 한다면 혹은 황금의 꽃같이 굳었다 영원히 영원한 사랑의 약속은 차디찬 티끌이 되었습니다. 허무한 티끌이죠. 어떤 허무함일 수도 있고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보잘것도 없고. 한숨의 미풍. 얘들아, 미풍이란 거는 무슨 의미? 미풍? 약한 바람. 이 약한 바람에 날아갔대요. 자,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았습니다. 이 날카로운 첫 키스 추억은 언제? 님과 만났을 당시. 님과 첫 만남에서의 어떤 님과 만난 순간. 아주 황홀했다라는 거지. 님과 만난 순간은 아주 황홀했어. 날카롭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이미지가 쓰였어요? 촉각적 이미지. 이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감각적으로 그 님과 만나는 순간을 형상화시켰죠. 님과 처음 만났을 때는 나의 운명의 지침,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버렸대요. 그러면서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여기는 그러면은 과거 이제 님과의 만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요.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문장 구조가 비슷하네. 뭐에 뭐뭐하고 뭐에 뭐뭐했습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하니? 이제 눈에 보여? 대꾸법. 대꾸법은 운율 형성. 자, 그리고 생각해보자. 향기로운데 그거를 귀를 먹었대요. 꽃다운 님 때문에 눈 멀었대요. 어떤 느낌이 드니 좀? 향기로운 거에 귀 먹고 꽃다운 거에 눈 멀었대. 향기로우면 좋아야 되지 않아? 오케이, 역설법. 모순이 일어났지. 역설법. 그럼 이 역설법을 강조하는 거는 님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어떤 님의 절대성. 님이 아주 절대적이야 나한테. 님밖에 없었어. 아 여기 하나 해석 안 했다. 뒷걸음쳐서 사라졌음이가 님과의 이별이죠. 지금 이별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님과 만났을 때 이별 상황.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를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던 나의 님의 아주 님이 나한테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사랑도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이런 세상의 일인 거죠. 세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한 것은 아니지만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고민했다는 거지. 언젠가 헤어질 줄 알았어. 세속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지고 있대요.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신선하네요. 자, 놀란 가슴, 우리 이 놀라다라는 거는 감정이죠. 이거 초록색을 써야 되겠다. 자, 이 감정이 슬픔에 터졌대요. 터진 것을 우리가 느끼게끔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표현했네요. 자, 감정은 추상적인 거고요. 감각적으로 느꼈네요. 구체적으로 표현했네요.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거는 추상적 감정의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자, 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는 또 어디랑 연결될 수 있을까? 우리 배웠던 작품에서. 어디랑 연결되지? 전혀 기억 안 나? 황진이의 시조. 동짓달 기나긴 밤. 거기서 시간이라고 하는 추상적 우리 개념을 잘라서 베어서 넣어버린다고 했잖아. 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했잖아. 자, 이거 동짓달 기나긴 밤이랑 연결시켜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님의 침묵은 앞에 남신이 줄도 박지봉방이랑 연결되고 또 이 부분은 또 동짓달과 연결될 수 있어요. 나 같으면 이거 다 물어보겠다.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그러고 나면 선생님 시험 어려웠어요. 이건 빗발이 원성이 빗발치겠지. 근데 어려울 게 뭐 있어. 당연히 이건 예측돼야 되는 거.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어려웠다고 뭐라 해. 이런 문제 내면. 자기들이 공부 안 해놓고서. 자, 그러나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죠. 이거 앞에서 박시공방이랑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앞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어? 전체적으로. 님과의 이별이었고요. 또 뒤에는 나 그래서 힘들었어. 나 슬펐어. 라고 하는 이별 후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또는 슬픔이었죠. 그러나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이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이야. 그것을 사랑으로 깨치는 걸 아는 까닭에 나 이거는 다시 이 이별은 눈물의 원천이지만 그것은 사랑을 깨치는 것인 건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여박습니다. 정수박이는 이거는 정수리예요. 내 머리에 정수리에 새 희망을 들어부어줬대. 그럼 화자의 이 고통과 슬픔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아니죠. 나의 이제 희망으로 바뀌고 있죠. 이런 슬픔은 새로운 희망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원천이 되어서 힘을 준다는 거네요. 그래서 나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지만 떠나지만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소망 혹은 확신을 주고 있죠. 완전히 달라졌지 지금 정서가, 태도가. 좀 어려운 말 쓸게요. 자, 이거는 사자성어로 떠날 때 염려한다. 우리 만날 때 떠난다라는 거는요. 회자, 이게 모일 회자예요. 서로 모이는 사람들은 정리, 이때 정자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별이.
회자 정리는 모이면 이별은 정해져 있고요. 떠날 때에 다시 만난다라는 거는요. 자 다시 만난다 필반 요 얘기는요. 헤어지면 반드시 만날 것이야.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라고 하는 고사에서 인용을 한 부분이에요. 어렵죠, 이 단어는.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언젠가 이별하게 되어 있어, 사실. 근데 떠나더라도 헤어지더라도 그건 영원한 헤어짐이 아닐까. 언젠가 또 다시 만나게 되어 있거든. 라고 하는 불교의 어떤 윤회적인 사상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이게 나중에 좀 어려우면 요 부분을 불교의 윤회 사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전생, 현생, 후생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이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재회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재회를 확신하고 있는 이런 태도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영탄법이죠. 그럼 이때 영탄법은 앞에 있는 영탄법하고 좀 느낌이 다르지? 제일 앞에 있었던 영탄법은 아이고 내 충격이 님 갔어 충격받았어 이 느낌인데 여기서의 영탄법은 내가 깨우친 거야. 님 갔는데 나 보낸 게 아니야 라고. 자, 이거 대표적인 무슨 법? 역설법이죠. 님은 갔어 안 보냈어. 왜? 이런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시 만날 거니까. 그건 재회에 대한 믿음이죠. 이렇게. 자, 제 곡조를 이기지 못하는 사랑 노래는 이라고 한 거는 님에 대한 제 곡조를 이기지 못한 노래예요. 리듬감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리듬감만 벗어나고 있어. 이거는 주체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주체할 수 없을까? 사랑의 노래, 님에 대한 사랑이 주체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랑은요, 님은 침묵하셨지만 님 주변에 휩싸고 돕니다. 그럼 님의 침묵은 우리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 님의 부재겠죠. 그렇지만 but 님은 부재하지만 님을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님은 지금 옆에 없는 거지만 결국 님은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옆에 없지만 그냥 침묵하는 것 정도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은 영원한 사랑의 다짐, 님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다짐. 다짐을 하면서 시를 마무리 짓고 있어요. 생각보다 시가 되게 쫀쫀하게 짜여져 있어. 이걸 보면 님의 침묵이 그냥 님의 침묵이 아니고 어떤 이별 속에서도 그러면 이 님을 사랑하는 님이 아니라 아까 그 조국의 민족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님과 다시 만난 거를 확신한다는 거는 뭘 확신하는 걸까? 님과 다시 만남을 확신하는. 그럼 뭘 확신하는 걸까? 우리 조국을 다시 만날 수 있대. 일제강점기. 되찾는다. 그치? 광복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자, 이 시는 크게 보면은 요 이별의 상황은 기 부분이고요. 기승전결로 나눌 수 있어요. 고통과 슬픔을 이어나가지만 여기서 전환이 있죠. 소망 확신으로. 그리고 마지막 결말. 요 기승전결의 사단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별, 슬픈, 희망, 다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뒤에 있는 시 추억에서랑 담양장 요 두 시는 저기 징검다리 현대시에서 나온 부분인데 우리 한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